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의 거대 기업이죠. 다나워, DHR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회사가 분석할 만한 흥미로운 지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다나워의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는 다나워 비즈니스 시스템, DBS라고 하죠. 그 DBS하고 또 사업 모델, 성장 동력이나 리스크,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다나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BS와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보죠. 다나워 하면 DBS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단순한 경영 기법 그 이상인 거죠? 그렇죠. 단순한 매뉴얼 같은 게 아니고요. 한 40년 넘게 이렇게 쌓아온 운영 철학이자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봐야죠. 네, 지속적인 개선, 인재 육성, 또 강력한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또 전략적인 M&A 통해서 포트폴리오 확장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나워 성장의 근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궁극적으로는 인간 건강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 이런 걸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DBS의 효율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가끔 다나워를 자산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에셀 라이트 모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 기업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그 매출의 한 80% 정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서비스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상당히 자산 경량화 모델처럼 보이는데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네, 그 반복 매출 구조. 그게 다나허의 핵심 강점 중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고객이 한 번 다나허 장비를 사면 그 뒤로는 계속 소모품을 써야 하니까 예측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나허는 굉장히 고가의 분석 장비나 진단기기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M&A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요. 이 과정에서 공장이라든지 설비 같은 유형 자산, 또 인수하면서 얻게 되는 기술 같은 무형 자산에 상당한 투자가 계속 필요해요. 그러니까 M&A 자체가 큰 투자고 또 생산시설 유지에도 돈이 계속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단순히 자산을 가볍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DBS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M&A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마진이 높은 소모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서 높은 수익성하고 빠른 자본 회전율을 달성하는 그런 고효율 성장 모델로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고효율 성장 모델, 그 정의가 단어의 특징을 훨씬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고효율 모델이 어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생명과학, 진단, 그리고 환경 및 응용 솔루션, 이런 좀 고성장하고 필수적인 헬스케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시장들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단어가 목표로 삼고 있는 전체 시장, 그러니까 TAM이라고 하죠. Total Addressable Market.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한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2천억 달러요. 와, 네. 특히 그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프로세싱이라든지 아니면 분자 진단 같은 분야. 이런 쪽은 연간 한 4%에서 6% 정도 수준의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이 시장에서 그냥 평균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장 평균 성장률의 1.5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그 바이오 프로세싱하고 진단 분야에서는 소모품하고 서비스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이 상당하고요. 네, 80%면 거의 과점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한 3년 안에 핵심 사업의 시장 점유율을 추가로 한 1%포인트에서 2% 정도 더 높여서 예를 들면 이 두 시장, 바이오 프로세싱하고 진단 시장에서 합쳐서 점유율 20% 이상을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1.5배 빨리 성장해서 점유율을 더 늘리겠다. 대단한 자신감이네요. 이 강력한 시장 지위를 그 고객 가치 측면에서 좀 분석해 보면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 LTV CAC라고 들어보셨나요? 고객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하고 고객 획득 비용,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네, 들어봤습니다. 고객 한 명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 대비해서 그 고객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기여하는데 보는 지표죠?
정확합니다. 그 LTV CAC 비율 관점에서 보면 단어의 경쟁 우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LTV가 높을 거라는 건 뭐 아까 말한 반복 매출 구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80%가 반복 매출이니까요. 근데 CAC, 고객 획득 비용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M&A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그 지적이 맞습니다. M&A에는 당연히 큰 비용이 들죠. 그런데 단어는 개별 고객을 하나하나 마케팅해서 데려오는 방식보다는 이미 기술력이나 고객 기반이 검증된 회사를 그냥 통째로 인수하는 전략을 쓰잖아요. 그렇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한꺼번에 데려오는 셈이니까요. 여기에다 또 DBS를 통해서 영업 조직을 최적화하는 효과까지 더해지죠. M&A가 단기 비용은 커도 장기적인 CAC는 낮추는 효과가 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LTV CAC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B2B 기업들이 보통 한 3.0 수준인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죠. 투자 대비 장기적인 수익성이 월등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와 정말 뛰어난 효율성이네요. 근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M&A 통합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비율 5.0이라는 것도 M&A가 성공적으로 통합되고 또 소모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통합 실패는 분명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리스크 평가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성과하고 밸류에이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다나오 주가를 보면요. 시장에서 꽤 오픈 가치, 그러니까 높은 PE 비율을 인정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다나오를 그냥 일반적인 산업재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성장하는 헬스케어 기술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첫째는 역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DBS 덕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일관되고 또 예측 가능한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변동에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 중요하죠. 둘째는 인수한 기업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강력한 잉여연금 흐름, FCF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FCF가 뭐냐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나 뭐 이런저런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남는 현금이잖아요. 이걸 잘 만들어서 다시 M&A에 재투자하고 그걸로 또 성장을 가속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FCF 창출과 재투자 능력. 네. 그리고 셋째는 지금 글로벌 메가 트렌드인 인구 고령화라든지 뭐 정밀 의료기술 발전, 질병관리 중요성 증대 같은 이런 헬스케어 트렌드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봤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일반 산업재 기업에 적용하는 P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그게 아니라 고성장 헬스케어 기술 기업 수준의 P 목표치를 한 30배에서 40배 정도로 잡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무 비율로만 봐도 효율성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한 10%에서 15% 정도, 총자산이익률 ROA는 한 6%에서 9%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면 업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속합니다. 역시 소모품 비중이 높은 덕분이겠죠? 네, 그렇죠. 소모품 비중 덕분에 이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속도도 빨라서 뭐 전통적인 제조업체들하고 비교하면 ROE가 최소 5%포인트 이상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효율 성장 모델 관점에서 보면 이 수익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소모품 서비스하고 장비기기로 나누는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 소모품 및 서비스 부문은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25%에서 35%에 달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 CAGR도 5%에서 8%로 높게 예상되고요. 와, 영업이익률이 35%까지도 대단하네요. 반면에 매출의 나머지 20% 정도를 차지하는 장비 및 기기 부문은 영업이익률이 한 15%에서 25% 정도, 연평균 성장률은 3%에서 5% 정도로 추정됩니다. 확실히 소모품 쪽 마진이 월등히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일단 장비를 딱 설치하고 나면 그 뒤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소모품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매출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그보다 더 큰 폭인 13%에서 16%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커지는 효과. 이게 바로 영업 레버리지군요.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모델에도 당연히 약점이나 리스크는 있겠죠? 물론입니다. 다나허의 핵심 리스크를 꼽자면 R&D 실패 가능성,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그리고 계속 얘기 나오는 M&A 통합 실패 리스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마진 구조 때문에 소모품 수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소모품 수요 변화에 민감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팬데믹 끝나고 나서 진단키트 수요가 확 줄었던 것처럼요. 어떤 이유로든 다나허의 주요 소모품 수요가 예기치 않게 한 5% 정도 감소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게 매출 감소는 5%지만 워낙 마진율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순이익에는 그보다 더 큰 영향, 약 4%에서 6% 정도까지 감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출은 조금 줄어도 이익은 확 깎일 수 있다. 고마진 사업의 이면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높은 마진을 가진 사업 모델의 안정성 이면에는 이런 수요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DBS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이 시스템의 숨겨진 가치, 이걸 좀 더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저는 DBS가 단순한 운영 시스템을 넘어서 다나허의 핵심 무형 자산이자 그야말로 숨겨진 수익 엔진이라고 보거든요. M&A로 인수한 사이티바의 바이오 프로세싱 기술이나 세페이드의 분자 진단 기술 같은 것들의 가치를 DBS를 통해서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수치로도 정량화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다나허가 어떤 기업을 인수한 뒤에 DBS를 적용하면 평균적으로 그 기업의 조정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이상 개선된다고 하고요. 또 유기적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M&A 효과 빼고 자체적인 성장률도 시장 평균보다 1%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3%포인트 개선에 성장률 1%포인트 추가. 상당한 효과인데요. 그렇죠. 이걸 2024년 추정 매출인 240억 달러 기준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요. 만약 DBS가 없었다면 다나허의 전체 영업이익률이 한 25.6% 정도였을 텐데 실제로는 28.6%를 달성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차이,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약 7억 2천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바로 DBS가 연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기여분이라고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연간 7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그 다나허의 강력한 경쟁 우위, 경제적 해자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다나허의 해자는 특정 기술이나 특허 몇 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독점적인 운영 DNA 그리고 40년간 쌓아온 M&A 통합 노하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도 비용이 꽤 들지 않나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DBS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또 관련 인력을 개발하는 데만 해도 연간 최소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제품 자체 R&D에도 연간 1억 6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사들이 이걸 따라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경쟁사가 이걸 모방하려면 단순히 매뉴얼 몇 개 베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조직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 이상의 누적 비용, 그리고 그동안의 기회 비용까지 감수해야 할 겁니다. 이건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적 해자이자 노하우 해자인 셈이죠. 아주 깊고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DBS의 가치를 혹시 금액으로도 환산해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추산했던 연간 추가이익 기여분이 7억 2천만 달러였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나허 전체 PE 44배 가정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기술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만한 PE 30배 정도로 굽해보면 약 216억 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16억 달러요? 네, 이게 현재 다나허 시가총액이 대략 1,500억 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그 시총의 약 14.4% 정도를 이 보이지 않는 DBS 플랫폼 가치가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시총의 14% 이상을 설명한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DBS를 더 개선해서 마진을 추가로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정도 더 개선할 수 있다면 기업 가치는 이론적으로 36억 달러, 현재 주가의 약 2.4% 정도 더 오를 잠재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DBS를 계속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개선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DBS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군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최근 이야기로 넘어가서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었죠. 매출이 57억 4천만 달러, 조정 EPS는 1.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죠. 특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요. 핵심 성장 동력인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부분의 핵심 매출이 7.0%나 성장했다는 점. 그리고 또 미래 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바이오 프로세싱, 수주 잔고 비율, 북투빌, 이게 1배를 넘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앞으로 1, 2분기 뒤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강력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네, 북투빌 1배 초과는 분명 향후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총 매출 마이너스 1.0%, 조정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50bp 하락해서 29.6%, 조정 EPS 마이너스 2.1% 모두 감소했습니다. 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안 좋았군요. 네, 그리고 생명과학 마이너스 4%, 진단 마이너스 1.5%는 여전히 약세를 보였고요. 심절 성장세를 보인 그 생명공학 부문조차도 조정 영업이익률은 220bp나 하락했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 고객을 확보하거나 생산 능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사가 제시한 2분기 해칠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가 낮은 한 자릿수, 그러니까 대략 1에서 3% 정도인데 이건 좀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1분기 바이오 프로세싱 모멘텀을 보면 최소 2에서 4%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회사가 제시한 2분기 영업이익률 가이던스가 약 25.5% 수준입니다. 이게 1분기 실적인 29.6%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바이오 프로세싱 쪽 물량 증가 효과나 비용 통제 노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한 26.6% 수준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1분기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2분기하고 또 하반기 실적은요. 이 바이오 프로세싱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그 속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베이스 시나리오, 그러니까 현 추세가 유지되면서 한 2%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주가는 현재 수준인 250달러에서 270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 같고요. 만약 베어 시나리오, 수요 회복이 둔화돼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주가는 10%에서 15% 정도 하락해서 210달러에서 230달러 수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 시나리오, 회복이 가속화돼서 4% 이상 성장한다면 15%에서 20% 정도 상승해서 290달러에서 320달러까지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바이오 프로세싱의 실제 매출 전환율, 이걸 면밀하게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 관건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스크 평가하고 밸류에이션 민감도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나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 DBS 덕분에 마진 방어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경쟁사연 서머피셔나 아니면 전통적인 산업재 기업인 3M 같은 곳들보다도 더 잘 방어한다고 하고요. 시장도 이런 안정성하고 M&A 역량을 인정해서 역사적으로 좀 높은 P 프리미엄을 부여해 온 거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트 대비 EBITDA의 비율 같은 게 개선되면 이게 또 P 배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있다고요. 저희가 가상적으로 분석해보니 상관관계가 한 마이너스 0.6 정도 나오고 이 비율이 0.5p 개선되면 P가 1.5p 정도 상승하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던데요. 이건 다나워가 부채 관리도 잘하고 사업 통합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순부채 EBITDA 비율과 PE 배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 분석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가 낮아지면, 즉 재무 건전성이 좋아지면 시장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요, 다나워처럼 이렇게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들은 다른 요인, 특히 매출 성장률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만약에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더 크게 출렁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 성장률이 연간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실제 성장률이 이걸 넘어서 6.5%를 달성하면 이익 증가 효과에 더해서 밸류에이션 배수까지 확장되면서 주가가 12%에서 18%까지도 상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성장률이 2.5%로 기대에 크게 못 미치게 악화되면 이익 감소는 물론이고 밸류에이션 배수 자체가 확 깎이면서 주가가 25%에서 35%까지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와,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클 수도 있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다나워의 PE 배수가 대략 43배에서 45배 수준인데요. 이게 역사적 평균인 33배에서 37배 정도를 상당히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이미 다나워의 우수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나 성장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이 저평가 상태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장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은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이 있군요. 자, 그럼 좀 재밌는 분석으로 넘어가서 가상 이벤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다나호가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주가가 하루에 19%나 급등했어요. 이 상승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요. 그 실제 재무적인 효과?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주당 순이익 EPS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걸 보면요. 다나허처럼 규모가 큰 기업에게 1억 달러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EPS 증가율, 어크리션은 약 0.05% 정도로 거의 무시해도 될 수준이에요. 0.05%요? 정말 미미하네요. 그런데도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가 상승에 기여를 한다면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건 전적으로 경영진의 신호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신호 효과요? 어떤 신호죠? 네,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다는 건 시장에 우리 회사 주식이 현재 싸다고 생각한다. 혹은 미래 성장에 자신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다나허처럼 M&A를 통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M&A 자금 대신에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판단했거나 혹은 핵심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죠. 아하, 단순한 재무 효과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군요. 그럼 아까 가정한 19% 주가 상승에서 예를 들어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플러스 9.5%p, 가이던스 상향 같은 게 플러스 4.0%p 정도 기여했다면 나머지 플러스 5.5% 정도는 이 자사주 매입 발표의 신호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도 이런 경영진 신뢰 프리미엄 같은 것을 정성적으로 반영해서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목표가가 280달러였다면 이 신뢰 프리미엄 5%를 추가해서 294달러로 수정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호의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무 개선보다는 경영진의 의사표명이나 시장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점은 유의해야겠네요. 자, 그럼 실적 발표 시에 또 중요한 게 바로 가이던스 해석인데요. 다나허는 과거 실적 발표를 보면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실제로는 그걸 초과 달성하는 경향이 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소위 under promise, over deliver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죠. 과거 기록을 보면 평균적으로 발표된 EPS가 가이던스보다 8%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 이상이나요? 꽤 큰 차이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가 2분기 가이던스를 핵심 매출 0%에서 2% 성장 정도로 제시한다고 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에이, 다나허가 또 보수적으로 잡았네 하면서 속으로는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뭐 경쟁사 성장률이나 다른 데이터들을 고려해서요. 그렇죠. 공식적인 컨센서스가 없을 때에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기대치, 저희가 의사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그런 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 동향이나 산업 데이터를 봤을 때 다나허 정도면 최소 3.5%는 성장해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의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번 2분기에 대해선 그걸 플러스 3.5% 정도로 추정해 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 실적이 발표됐는데 성장률이 플러스 1.0%가 나왔어요. 그럼 회사 가이던스 0에서 2% 중간값은 만족했지만 시장의 숨겨진 기대치 플러스 3.5%에는 못 미치니까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이던스를 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이 의사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이 플러스 1.0%로 발표되면 가이던스에는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3%에서 7% 정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와, 가이던스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위험하겠네요. 네. 따라서 실적 발표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발표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핵심 변수들, 예를 들면 핵심 매출 성장률, 조정 영업이익률, 자유현금 흐름 FCF, 자사주 매입 집행 규모, 그리고 다음 3분기 가이던스 같은 것들 각각에 대해서 미리 긍정적, 베이스, 중립적, 베어, 부정적 시나리오별 기준치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 결과가 어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미리 정해둔 매수, 보유, 매도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거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짜둬야 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게 옵션 시장의 내재 변동성 IV입니다. 예를 들어 실적 발표 직전 IV가 65%라면 시장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4.1% 정도 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 변동폭을 가늠해서 투자 포지션의 크기를 조절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군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나허의 기회와 리스크, 그리고 최종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다나허에게 상당히 큰 기회를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AI를 기반으로 한 진단 솔루션이나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프로세싱 기술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기존 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템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200억 달러 추가 TM이요? 상당한데요? 네, 만약 이런 혁신이 가속화된다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KGAR이 현재 예상치보다 더 높아져서 10%에서 12%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30%에서 45%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다나허의 강력한 DBS와 M&A 역량이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 장기적인 기회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정량적으로 평가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약가 인하 정책인 VBP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대량 구매를 하면서 가격을 확 낮추는 정책인데요. 만약 이 VBP가 다나허의 주요 진단 제품군으로까지 확대되고 가격이 지금보다 30% 정도 인하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1.35% 정도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마진이 높은 제품군에서 발생하는 타격이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4%에서 6% 정도의 감소 효과를 줄 수 있고요. 이는 결국 주가의 10%에서 15% 정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나허의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각화되어 있어서 이게 치명적인 충격은 아니겠지만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리스크 요인인 거죠. 그렇군요. 기회도 크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와 리스크를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인 가치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DCF, 즉 현금 흐름 할인 모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논의한 장기적인 기회 요인, AI 차세대 바이오와 리스크 요인, 중국 VBP 규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 할인율, RADR, 리스크 애드저스티드 디스카운트 레이를 산출했습니다. 기회 요인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조금 낮추는 효과 마이너스 1.0%포인트 가정과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서 할인율을 높이는 효과 플러스 1.5%포인트 가정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9.0%의 할인율을 적용해
했고요. 그리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은 기회와 리스크의 중간 정도인 10%를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CF 모델을 돌려본 결과 현재 주가 대비 약 20%에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의견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에서 25% 상승 여력의 매수 의관. 하지만 이건 연평균 10% 성장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결과인 거죠. 성공적으로 구현해야만 이 목표 주가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다나오의 미래 가치는 그 강력한 DBS를 통해서 이러한 단기적, 장기적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또 기회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바로 그 능력에 달려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다나허, DHR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강력한 경영 시스템인 DBS를 기반으로 한 아주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또 영리한 M&A 전략, 그리고 높은 마진을 자랑하는 소모품 중심의 사업 모델이 다나오의 핵심 강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프로세싱 시장의 회복 속도가 좀 불확실하다는 점, 또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 예를 들면 중국 VBP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장기적으로 AI나 바이오 기술 혁신이 큰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은 저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본 분석 내용 중에는 AI에 의해 생성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